1957년 10월 세계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것이죠. 당시 세계 최강의 항공 우주 기술을 가지고 있다던 미국을 제치고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낸 겁니다. 인공위성 기술은 곧 핵미사일 탑재 및 운반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을 우주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공포로 번졌죠. 미국은 이 소식을 접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미 정보당국과 행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소련의 기술에 경악을 금치 못하죠. 이를 가리켜 스푸트니크 쇼크라 가리키며 미국은 절치부심 노력하며 소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죠. 작년 2025년 2차 스푸트니크 쇼크라 불려도 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업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가형 모델인 딥시크 R1을 내놓았는데 이게 챗 GPT나 제미나이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의 AI 모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으며 중국이 AI 패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쏟아졌죠. 그러나 딱 1년 2026년 1월이 되면서 이러한 전망은 호들갑이었다는 반성은 물론 성급한 결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딥시크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빅테크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중국의 AI 굴기를 무너뜨린 딥시크의 몰락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화려하게 AI 업계의 그 모습을 드러낸 딥시크의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푸른 고래 로고의 딥시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딥시크의 창립자 량원평 역시 AI 업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 태어난 그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지만 경력은 금융업계에서 쌓았습니다. 양적 투자 헤지펀드인 하이플라이어의 CEO로서 AI를 어디까지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활용했죠. 그러던 중 갈수록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AI에 매료되었고 인간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딥시크를 창립하기에 이릅니다. AI 개발은 미국의 개발자들이 리드하고 있었고 후발주자로 시작한 딥시크는 이를 이기기 위한 방법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압도적인 학습 데이터, 고성능 칩, 그리고 정부의 지지 덕분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AI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기술 덕차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 양원평은 천재 개발자라 불리는 러프리를 영입하게 됩니다. 베이징 사범대 전자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대 컴퓨터 언어학 연구소에서 NLP 석사를 밟아는 인물인데요. 그녀가 주목한 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좋은 성능의 칩과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효율적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옳은 것으로 보였죠. 2025년 해성같이 등장한 딥시크는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딥시크의 챗봇은 제작 비용이 560만 달러, 한화로 75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천문학적 단위의 비용을 투자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에게 경종을 알려주기에 충분했죠. 저렴하게 만든 만큼 성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딥시크 R1 모델은 2025년 기준 미국 빅테크들이 내놓은 AI 성능과 유사했습니다. 딥시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학형시 대회인 AIM이 2024 벤치마크 테스트 기준으로 R1은 79.8%의 정답률을 보였고 오픈 AI 추론 AI 모델인 오일이 기록한 63.4%보다 더 앞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빅테크들이 유지하고 있는 AI 모델은 폐쇄형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기업 내부의 비밀로 취급되어 아무나 이를 이용할 수 없죠. 반면 딥시크 모델은 오픈소스입니다. MIT 라이선스 기반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기에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오픈소스만 이용해도 고성능의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이제까지 성능 좋은 단도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한 미국 빅테크의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만 총
충분히 개선하면 더 좋은 AI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하죠.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신 GPU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AI 인기에 힘입어 엄청난 주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딥시크의 발표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대폭 하락한 것입니다. 이 당시 주가 하락을 많은 이들이 기억할 정도로 엄청난 낙폭을 보였는데요. 6,127억 달러, 한화로 880조나 달하는 돈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미국 빅테크 주요 인물들 역시 딥시크를 직접 활용해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딥시크를 가리켜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발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국 빅테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을 내놓기도 했죠. 경쟁자인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역시 R1에 대해 인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나다고 말하며 AI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 개발자로 유명한 데미스 허사비스 역시 중국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보냈습니다. 주요 인물들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부정하지 못하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국 정부도 딥시크의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이전까지 매번 미국 빅테크에 의해 뒤처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중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 스타트업이 보기 좋게 미국 기업들을 누른 것이기 때문이죠. 랑원양을 불러 치하에 말을 남기는 건 물론 딥시크가 필요한 자원을 중국 정부에서 무제한적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남겼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도 딥시크의 등장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중국 기업의 상품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도 딥시크의 성능을 체험하고는 미국 기업들이 긴장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성능을 낼 것이 아니라 가성비 있게 성능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게으르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죠. 실제로 백악관에서 빅테크 거물들에게 왜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냐 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탄탄대로 AI 경쟁에서 미국을 보기 좋게 누르고 중국 천하가 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딥시크는 바로 커다란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딥시크는 R1 공개 이후 보완한 모델인 R2를 2025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더 좋은 성능의 칩과 데이터셋이 필요했죠. 그러나 그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딥시크가 필요한 칩을 제공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AI 성장에 대해 은근 무시하고 있던 미국이 딥시크 쇼크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되면서 진지하게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단도체가 미래 패권 경쟁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고 최첨단 엔비디아 칩인 블랙웰은 중국의 어떤 기업도 사용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저가형 칩도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만 수입해서 이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죠. 작년 12월 엔비디아 H200 칩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는 H200 제품을 중국과 기타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파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H20 칩보다 6배나 더 좋은 칩이지만 엔비디아 최첨단 칩에 비해서는 성능이 확연히 떨어지는 칩인데요. 첨단 경쟁에서 칩의 성능이 곧 AI의 성능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딥시크는 경쟁에서 같은 선상에 설 수조차 없었던 거죠. H200을 설사 수입한다고 해도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AI 성능과 대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못지않게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테크 기업들에게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칩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했죠. 그 대신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이용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주요 중국 칩 제조사의 칩을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IT 기업에게 납품하며 중국 테크 기업 수장들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중국 정부는 정부 주도로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고 있는 셈이죠. 딥시크 역시 중국 정부의 종용에 당한 기업인데요. 중국 정부는 화웨이가 개발한 어센드 칩을 딥시크에게 강요한 건데요. 딥시크 입장에서는 검증도 끝나지 않은 어센드 칩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이엔드급인 블랙웰
하드웨어를 써도 모자랄 판에 중국산 어센드를 쓰는 건 페널티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기에 우느며 겨자 먹기로 어센드 칩을 사용해서 R2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답을 내놓기 일쑤였습니다. 속도가 늦어져 답변 처리 속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딥시크 개발진은 중국 당국의 무리수 덕분에 R2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AI의 성능에 있어 고속 연산이 가능한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라도 연산이 늦어질 경우 답을 내놓는데 무한정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틀린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발을 맞춰서 경주를 해야 할 판에 한 명이 늦어지거나 신발끈을 묶으며 달리기 자체를 방해하면 결승선에 도착도 하기 전에 뻗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화웨이 플랫폼이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큰 방해 요소였습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알릴 개발을 했던 개발진들은 화웨이 플랫폼에 맞춰 새로 개발을 해야 했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데요. 버그가 났을 경우 이를 잡기 위해 처음부터 회로를 뜯어보는 등 엔비디아였다면 굳이 고생하지도 않아야 할 일을 추가로 해야 했죠. 결국 중국 정부도 딥시크도 화웨이의 어센드 칩 도입이 불가능한 과제임을 깨닫고 도입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딥시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몸이 달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반기 R2 출시를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라 기한까지 어떻게든 개발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칩 자체를 구하는 게 문제였다 보니 딥시크는 결국 저지르지 않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바로 불법으로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들여오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들이 저지른 수법은 대단히 치밀했는데요. 동남아시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미국의 고성능 칩 수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국 수출을 완전 금지한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게는 칩 수출길을 열어주었는데요. 중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업인 척 속이고 고성능 칩을 구매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가 기업 시찰을 위해 동남아시아 페이퍼 컴퍼니를 방문하면 딥시크 관계자들이 황급하게 데이터 센터인 것처럼 내부를 꾸미고 이들 엔비디아 관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데이터 센터처럼 꾸며놓은 탓에 엔비디아 관계자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미국 정부에서 중국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뒤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고성능 칩 수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딥시크가 이 작전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들 작전을 도와줬다는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미국은 더욱더 철저하게 수출을 걸어잠궜죠. 딥시크는 이러한 폭로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며 뒤로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려 했다는 티를 내지 않았죠. 중국 칩으로 핵심 설계를 완수하려고 해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몰래 엔비디아 칩을 빼돌려서 R2를 완성하려고 해도 실패하는 상황이 겹치며 딥시크는 점점 초조해졌죠. 그런 상황에 결정타는 바로 딥시크 자체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앞서 2025년 1월에 등장한 딥시크의 출시로 많은 이들이 미국 빅테크가 만든 AI가 아닌 딥시크를 이용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성능도 좋다는 점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과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많이 딥시크를 이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중국 정부의 손아귀에 있어서 잘못했다가 딥시크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중국이 소유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물론 딥시크에서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는데요. 서양 보안 전문가들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딥시크 내부를 뜯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딥시크를 살피던 전문가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딥시크 관계자들이 한사코 부인하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한 것이죠. 사용자의 프로필, 입력 내용, 연락 정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는 IP 주소와 장치 정보, 심지어 쿠키까지 싸그리 딥시크가 저장한 거였죠. 키 입력 패턴과 리듬까지도 수집하는 등 정보 수집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 탓에 서양 전문가들도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의 모든 정보가 넘어갈 것을 두려워한 각국 정부들은 일제히 딥시크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대만, 호주 정부는 즉각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딥시크를 접속해 사용할 수 없게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국내도 이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국가 공공기관, 비밀을 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 딥시크 접촉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딥시크의 유해성을 알렸습니다. 평범하게 AI를 이용하던 일반 고객들도 딥시크를 통해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제히 탈퇴는 물론이고 딥시크 거부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국내에서는 이미 딥시크가 중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을 들어 산업부와 국방부에서 사용 금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딥시크에 입력한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강력한 증거가 부족했기에 몰래 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서방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해 증거가 잡히면서 탈딥시크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국내에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서방 전문가의 조사와 달리 딥시크의 정보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로 흘러들어간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모기업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한국인 개인정보를 활용해 틱톡 알고리즘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쇼폼 영상을 제공할지 알고리즘 학습에 한국 국민의 데이터가 이용되었을 거란 추측이죠. 딥시크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후속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물 자산도 부족한데 데이터까지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여러 질문들은 딥시크의 성능을 파악하는데 소중한 자료인 만큼 많은 이들이 딥시크에 질문을 물어봐야 성능 개선의 일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왕따 처지가 되면서 딥시크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결국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R2 출시는 미뤄졌고 올해 2026년 1월 12일 딥시크는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는데요. 현재 컴퓨팅 자원으로는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AI 모델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만 해도 딥시크 모델만 있으면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성비 있는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과 달리 매우 초라한 행보였죠. 딥시크의 초라한 항복 선언에 많은 AI 전문가들은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표면적으로 미 정부의 반도체 칩 제한이나 유저 사용 데이터 부족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AI의 자율성을 막은 중국 정부의 검열 탓이라는 건데요. 딥시크를 사용한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체제를 비판하거나 체제의 위협적인 임무를 조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항의나 비난은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정부에 반항하는 인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는 걸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이런 방침을 AI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건데요. 중국 정부를 의심하거나 체제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없게 AI의 기능을 묶은 것이죠. 중국 AI 스타트업은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개발한 AI들은 이런 제한이 전혀 없죠.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 혹은 금기를 초월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생각이 가능합니다. AI는 이런 기발한 질문과 창의성 덕분에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딥시크는 이런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령 시진핑에 대해 검색을 하려고 하거나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체제에 대해 비판의 의견을 적기라도 하면 딥시크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엉뚱한 답을 내놓거나 혹은 공산당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는 이상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는 딥시크 개발진이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기능을 묶어놓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를 우회하려고 많은 이들이 시도했지만 우회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AI의 상당 부분 기능들이 먹통이 되었는데요. 시는 상황 속에서 미국 빅테크 AI들을 따라가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딥시크가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켰을 때 많은 이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기 위해 딥시크에게 여러 질문들을 섞어서 던졌는데요. 이럴 때마다 딥시크가 질문을 아예 회피하거나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노출하며 결국 중국에서 개발한 AI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드러냈죠. 작년 딥시크가 R2 개발을 위해 여러 테스트를 거쳤을 때도 개발자들은 명확한 답이 있는 질문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개방형 질문이 아닌 폐쇄형 질문에 답을 잘하게끔 AI를 훈련시킨 것이죠. 미국에서 개발한 AI들은 개방형과 폐쇄형 상관없이
역시 일관된 답을 내놓았지만 중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답을 내놓는 반면 수능이나 SAT 같이 답을 내야 하는 질문에는 미국 AI보다 훨씬 빠르게 대답한 겁니다. 게다가 확실치는 않지만 딥시크가 미국 AI 데이터를 베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해 딥시크가 자체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미국 AI를 이용해 데이터를 추출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AI에 접속한 딥시크가 먼저 대답을 듣고 그 데이터를 증류해 소비자에게 답을 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미국 AI를 이용해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가성비라고 칭송했던 딥시크의 저렴한 가격이 이 방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지는 셈이죠. 미국 인공지능 및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섹스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미국의 재산을 훔쳐서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는 게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물론 딥시크가 지식을 증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딥시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아직 100% 증류했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섹스의 주장도 증거가 있다는 수준에서 머물고 직접 언론에 이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섹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딥시크가 이뤘다고 알려진 모든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모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상을 보고 실제한다고 생각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쇼크 역시 중국의 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볼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딥시크는 자신들이 개발한 자체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에 미국이 겁을 먹고 자신들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어찌되었든 딥시크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도 아닐 뿐더러 스푸트니크 쇼크를 유발할 정도로 미국의 엄청난 위협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R2가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빅테크들은 그보다 상위의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며 중국이 틀렸다는 주장까지 하는데요. AI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하며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딥시크, 지금은 그 어떤 갈채도 칭찬도 듣지 못한 채 쓸쓸하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AI의 미래라 칭송을 받으며 전 세계가 집중했지만 지금은 가짜라는 오명까지 들을 정도로 몰락했는데요. 과연 딥시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탕 크게 해먹은 요란한 사기꾼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